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진입 후 폭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숨고르기 장세, 주가 떨어지고 국제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뉴욕 어제 이제 나스닥은 0.06%, S&P 500은 0.46%, 다우지수는 0.91%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애플의 마이너스 3%가 끝나는 날입니다. 애플은 이제 장중에 3% 넘게 올랐지만 결국 막판에 하락하면서 2.11%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한 데 비해 애플의 상승폭은 컸죠. 저는 이제 진입일에 들어갈 때 갭 상승이 아니면 들어갈 비율을 반반 나눠서 장전에 50%, 장이 끝날 때 50%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이제 갭 상승도 아니었고요.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유리한 것이 어제 오르면서 끝났을 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장 막판에 살 때보다. 그러나 만약에 장 막판에 그제 정가보다 더 떨어져서 하락 마감했을 때는 손해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장전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결론은 진입일에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고 있다면 1대1로 나눠서 장전 장 막판에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갭상승이라면 장 막판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건데요. 갭상승이라면 왜 장 막판에 사는 것이 낫냐라고 했을 때 갭상승은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전날 종가였었는데 만약에 103달러서부터 이제 장 시작할 때 한 3% 정도가 올라서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갭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이 이제 지속될수록 이 호재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 막판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 사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5% 정도 더 올라서 이제 끝난다면 장 막판에 산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괜찮은 호재다. 그러면 다음날 오를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갭상승이라면 장막판을 사고요. 갭상승이 아니라면 1대1로 나눠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는 왜 떨어졌을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와 중국 에너지 기업, 중국 해양석유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죠. 내년 1월 11일쯤 제재 명단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쯤이면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뒤집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제재 같은 경우를. 그래서 중국에 뭐 관세를 때리는 것도 뭐 25% 이렇게 때렸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뒤집기는 힘듭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런 관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중국 견제에 말뚝을 박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걸러 석유 시설 테러 벌써 꼬이는 바이든 중동 정책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 중동의 정세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엔 상당한 부담이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핵 합의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란과 협상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제 오바마 2기죠.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마치면서 이란의 핵과학자를 피살하고 중동의 긴장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지금 중동 석유 시설에 테러가 이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쉽게 핵 합의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죠. 만약에 오바마 같이 바이든이 핵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란 핵 합의죠. 석유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석유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죠. 한 60달러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란의 핵과학자 피살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등등을 하면서 중동의 긴장을 높여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셰일가스가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은 중동의 불안은 셰일가스 업체를 살려서 그 미국의 은행 부실화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미국 추월 카운트다운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안 부위원장은 지난 주말 열린 한 포럼에서 2019년
중국의 소매 판매는 처음으로 40조 위안을 돌파해 2015년 42% 이상 늘었다. 곧 미국을 제치고 소비재 시장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소비시장 1위에 올라갔다는 기사가 뭐 왜 자주 나오냐? 중국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미중 간 전쟁이 더 심하게 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이제 달러를 구하려고 쌍순환 전략을 얘기를 하죠. 내수 시장을 내주고 달러를 받아들여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죠. 결국은 중국의 내수는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반도체 상징 중칭화윤이 마저 한국의 반도체가 수혜 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칭화유니 그룹이 지난 16일자로 만기가 도래한 13억 위안, 3년 만기 2,200억 사모펀드 사모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을 한 거죠. 일부 원금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6개월 연장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거의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칭화 유닉 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또는 중국이 이제는 민영기업에서 국영기업으로 경영권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월가와 함께 미국의 금융공격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디폴트 시킬 것은 디폴트 시키면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프라자 합의할 때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30년의 단초가 되는 것은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의 바젤 협약으로 무너졌습니다. 바젤은 바젤 1이죠. 바젤은 8%의 자기 자본 비율을 금융기관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빌려주지 말고 8% 정도는 돈을 남겨둬라라는 건데, 안 그러면 일본 은행을 국제결제은행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연맹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일본 기업들은 만기가 되면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은행에다 상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대신 잡고 있던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은행하고 기업이 모두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된다면 월가와 함께 금융 공격에 들어가기 전에 바젤 3로 중국의 은행을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바젤 3 핵심은 미래에 일어날 손실을 현재 장부에 반영하라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고금리로 종신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을 현재 장부에 반영하면 재무제표가 형편없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들이 오래 살고요. 그리고 제로금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은행들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중국의 은행들은 부실화된 자산을 서둘러서 디폴트 시키면서 은행 건전화를 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아주 좋아요. 94.1%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모더나 주가는 이날 20% 이상 폭등했다라는 거죠.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때문에 오늘 다우 S&P 그리고 러셀 2000에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안 오른 게 좀 이상하죠. 경기 회복이 되면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08년 이제 금융위기에는 벤 버너키 전 연준 의장이 돈을 은행에다 꽂아 주었습니다. 은행이 이제 부실화됐으니 당연히 꽂아준 거죠. 그래서 은행은 안전한 기업과 부자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고, 그리고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GM이라든가 이런 쪽에다도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을 크게 올려놨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그러니까 부자인 개인들이 소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같은 자산시장이 크게 버블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위기는 PPP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꽂아준다는 거죠. 사람들, 실업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부에서 직접 노동자들한테 돈을 꽂아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주었더니 자산시장 막 폭등하고 실물 경제는 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조치를 취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은행은 부실한 개인들한테 돈을 안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그런데 돈이 노동자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아직 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코로나 위기가 심하고 실업률이 올라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썼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실업에 빠져들었을 때는 뭐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홈리스 되거나 이제 굶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노동자에게 꽂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소비보다는 아직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노동자들이 저축을 덜하고 소비로 꽂아준 돈을 쓸까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지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이 안정되면 본격 소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 3조 5천억 달러의 부채를 일으켰다면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지금 몇 달 동안에 2조 9천억 달러의 부채를 일으켰죠. 그리고 추가로 부양책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들이 본격 소비에 나선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이들이 소비에 나서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실업률이 4%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닙니다.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죠. 오히려 이제 주가는 근심을 타고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할 때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주식은 에브리데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과도 같죠. 왜냐하면 지금이 위험할 때니까. 다만 위험을 해지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3%가 뜨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주식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한 번에 S&P 500 지수에 진입했고 분할 편입 안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원래는 2단계로 이제 분할 편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554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6번째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편입했을 때는 리밸런싱을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죠. 이 소식으로 이제 테슬라는 장외에서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89%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번 테슬라의 S&P 500 편입 소식은 빅테크 주식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 같은 큰 기업이 들어오면 리밸런싱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종목들을 팔고 테슬라를 사서 비율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죠.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는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전히 이제 빅테크한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오늘도 빅테크도 이제 테슬라께 함께 오른다면 어느 정도 리밸런싱 이슈는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테슬라가 오르고 빅테크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판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빠진다면 리밸런싱 이슈가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오늘 빅테크가 빠지는지 보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빠지면 당분간 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애플이 빠지면 추매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갖고 간다라는 거죠. 세계 1등 주식이 뭐 10%가 떨어져도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갑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이제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뭐 20% 떨어졌다면 나는 20% 정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전고점 대비.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애플 진입 후 폭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장연구소 감사합니다.